지금 이제 그 온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서론에서 이제 네덜란드는 걔들 이런 얘기를 해요. 걔들 시설온의 학을 얘기하는 사람 한 그 책에 보면은 네덜란드가 온실 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온화한 기후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자연에 순응하거나, 잘 순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림 하우스 같이 순응하거나 통제 가능한 온실, 뭐 보관, 가온, 냉각 등 할 수도 있고요. 반밀폐 온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농장, 인공광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런 사막 지역이라든가 이제 사막 지역에서 이제 농사 짓는 것들, 뭐 유리온실 짓고 짓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수직 농장들 있을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최선 선택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기술적, 경제적인 지속 가능한 방법,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도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UAE나 카타르 같은 아주 UAE, 카타르가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건조해 습해요. 건조. 비는 안 오는데 습하다고 했죠. 네. 왜? 걸프 지역이. 예, 예. 걸프만 지역이라 굉장히 습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륙으로 들어가면 좀 나은데 차라리 바닷가 쪽으로는 굉장히 습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할 때는 가쪽에 유래하니까 이제 가쪽에다가 걸프만 지역에다 그 바다 인근에다가 짓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밀폐형, 반밀폐형 온실들이 지어지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단됐고, 왜 그 중단됐냐면은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됐고, 근데 그보다 경제성이 더 안 나오는 수직 농장들은 더 안 되겠죠, 이들에서 굉장히.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막, 카타르나 UAE 지역 하면은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 같죠? 그렇죠. 전혀 안 그렇다. 왜 그럴까? 왜 안 비쌀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보다 약간 비싼 게 있고, 우리 수준이 있게 있고, 우리가 훨씬 싼 게 있어요. 태종국에서. 수입이죠, 다. 네. 우리가 세상 세계가 열려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옆에 튀니지가 있고, 옆에 터키가 있고, 트르키예죠. 트르키예가 있고, 비행기를 조금 넘어가면은 네덜란드가 있고, 그래서 그쪽이 마침 중동 지역이 또 굉장히 허브 지역이잖아요. 그쪽이 허브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통이 잘 되는 편이, 물류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거든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산이 있고 튀니지산이 있는데, 네덜란드산은 좀 고가이고 튀니지산은 좀 저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그때 카타르 갔더니 국민의 90%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10%만 내국인이에요. 그래서 재밌던 게, 카타르가 그 당시에 우리가 3만 불 얘기할 때 걔네가 6만 불, 7만 불 얘기하더라고요. 7, 8만 불, 6, 7만 불. 그래서 우리 2배 정도 되는 거 했더니 아니다. 우리의 10배. 왜 10배냐? 외국인 빼고. 외국인 어차피 100만 원도 안 주니까 걔는 빼고 하면은 10배가 넘는다는 거죠.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경제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차라리 네덜란드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있어요. 거기는 파프리카 같은 건 비행기로 수입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비싼 게 네덜란드산, 두 번째가 자국산, 제일 비싼 게 튀니지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도 어차피 우리 생산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은 생산을 못 하느냐? 대신 물류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물류 비용과 생산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물류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들어서라도 갖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제성이 다 반영됐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 나오면 중동에 가면 저기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반밀폐로 짓겠다, 아니면은 밀폐형, 그러니까 수직 농장으로 하면은 수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당액이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하나 봤던 게, 이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카타르하고 UAE 사람들이 인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동쪽 면이죠, 서쪽 면, 인도 그 대륙의 서쪽 면에 문베이 주변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한 걸 제가 그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 뭐냐면은 자기들이 거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장을 쳐서 자기들이 왜냐면 그 외국산 그러니까 인도산 물건에 대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서 갖고 가겠다. 자기들이 뭐라 하지 품질을 보장하고 그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수입을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 갖고 오겠다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거기 위에 카타르 사람들은 전기 막 이빨 때려놓고 막 이러놓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물론 일부는 하려고 하겠지만 실제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제가 문베이 쪽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르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지속적 방법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GP, 그러니까 이 플랜트 인파먼트에서 말하는 GP 재배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식물의 유연성, 적응성을 활용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그러니까 식물을 우리가 에너지를 더 설비를 더 보완하지 아주 고가로 가거나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면은 앞에서 말하던 기술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가 식물체 자체가 유연하게 우리가 환경을 좀 유연하게 하고 식물체를 너무 규격화하지 말고 유연하게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외부 환경의 적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식물 자체들을 외부 환경에 적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 환경을 100% 조정하면은 환경을 100% 조정하면 생산성이 올리기는. 그렇지만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한 2017년, 17년 정도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데이터를 하나 확인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알고 있는 대형 농장에서 가쪽으로 이 하엽이 계속 노랗게 만들어 하엽이 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재배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의심나는 게 있어 센서를 좀 달아봤어요. 결로 센서를. 근데 결로 센서를 달아봤더니 결로 센서에 찍히는 시간이 뭐 4시간, 5시간? 뭐 이 정도 걸려요. 물이 묻어있는 시간이 미리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얘들은 결로 생긴지도 몰랐을 때 결로 센서를 측정하니까 결로가 잡혀요. 근데 하엽이죠. 그런데 반면에 세도나 성동 지역에 단동호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결로가 더 오래 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해. 근데 이파리가 달라요. 그런 대형 농장은 이파리가 부드러워. 성동이나 세도 농장들의 토마토 이파리는 뻣뻣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뻣뻣했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 대한 환경 적응성이 왁스도 두껍고 제가 뭘 두껍게 만들었으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좋은 대신에 광합성 양분을 갖다가 누가 왁스 만들라고 써라고 했다는 거죠. 토마토 만들어야지. 누가 거기다가 두껍게 뭘 방어물질을 만들어 놓으래 누가.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유연하게 적응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식물체를 근데 그건 극단적인 사례고요. 우리가 이제 온실을 운영할 때 식물을 갖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안 주고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좀 높여주려고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합성도 중요하지만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로 너무 몰아버리면은 잎의 양이 적을 테고 잎에서 문제가 생길 테고요. 반대로 과일로 너무 조금 분해하면 잎으로 가버리면 생산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악조건이 되면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 조건에서 과를 유지시켜버리면은 잎과 줄기로 갈 양분이 부족해짐으로써 환경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가지려면 뭘 써야 돼요? 광합성 약물을 이용해서 내가 식물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만약에 잎으로 양분이 공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잎과 줄기라든가 이런 식물체가 환경에 대해서 그 적응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과를 따라는 얘기죠. 과를 따서 과로갈 양분을 갖다가 잎과 줄기로 가서 잎과 줄기가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 이거를. 그래서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 나온 얘기들은 바로 생산성에 대한 그 식물에 대한 식물 자체 강화에 대한 그로잉 엠파워먼트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자기 강화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안 좋은 조건 아래서 작물에 대한 지원을 얘기해 보면요.
생존과 생존에서는 세 가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식물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식물들은 어려운 조건에도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신에 뭐래요? 우리가 이걸 그냥 놔두면 살아있긴 한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면 뭐하냐? 살아있고 과일이 방울토마토는 7g짜리, 큰 토마토는 80g짜리 알려요. 그럼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죠. 식물한테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 나무가 이렇게 약하고 과일은 작고 왜 이렇지? 잎은 작아지고. 식물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대응이었죠, 이것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식물을 살리려는 게 목적이냐,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요. 근데 식물은 원래 생존과 번식에 대한 능력이 있다. 환경에 적응해서 지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작물의 생존량이 생산량과 품질을 원하죠. 충분한 양을 수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품질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품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특수한 고려한 온실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적정한 온실을 짓자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생산성하고 비용하고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적인 기술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파레토의 법칙이 뭐예요?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내가 비용을 10에서 20%를 조정해서 환경을 7, 80%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이런 작물의 생존을 하려는 능력들. 우리 작물은 어차피 그 환경이 나빠지면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자기 스스로 적응을 하는 단계들이 필요해요.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응을 하기 위해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키우겠다는 거죠. 내가 비용을 환경제어의 비용을 100을 주고 100을 낸다면은 하는 거하고 20을 투자해서 80을 뽑는 거하고는 어때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20을 투자해서 80을 뽑는 게 생산단가는 킬로그램당 생산단가가 훨씬 떨어지겠죠. 킬로그램 생산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익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P에서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온화한 기후에 기반한 거와 아주 극한 환경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어때요? 모더레이트예요? 챌린지예요? 챌린지죠. 아이고 우리는 한여름에 유럽에도 겪을 수 없는 여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겪을 수 없는 겨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둘 다 통과하는 작물을 키우고 있고요. 두 시기를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유럽에서 겪을 수 없는 더위와 유럽에 겪을 수 없는 추위와 유럽에 겪을 수 없는 광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장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지한 기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기후대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앞에 여태까지 플랜트 인파먼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강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산란피복제, 차광제, 스크리드 산란광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한 광에 대한 극복의 대책이 뭐였어요? 유럽 애들이 만들 때 강한 광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산란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약광을 극복하기 게 아니에요. 강한 광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란광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또 하나, 덥고 건조한 기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스트라는 포깅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죠. 그래서 포깅을 하고 우리가 가능한 높은 요지를 유지하고 환기를 감소시키고 효소 증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스트를 쏘게 되면은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온도는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창을 좀 더 닫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CO2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덥고 건조한 조건이잖아요, 이게요. 덥고 습한 조건이 아니죠. 미스트는 덥고 건조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7, 8, 9월 달에는 덥고 습한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트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다음에 고온 다습 조건이죠. 이게 고온 다습 조건은 고온 다습이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증발식 냉각은 도움이 안 되죠. 앞에 거 미스트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포깅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폐쇄 온실에서 기계적 냉각, 온실 공기 순환 및 AHU를 이용해서 제습 및 쿨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폐쇄 온실에서 기계적 냉각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비용적. 비용적 문제가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과학기술로는 가장 비싼 에너지가 뭐냐면은 냉방에너지, 그 다음에 광에너지, 제일 싼 에너지가 난방에너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그러면은 폐쇄형 온실에서 기계적 냉각은 뭐예요? 우리가 에어컨 켜고 아니면 흔히 요새 에어컨이라고 하면은 나는 에어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공기열 히팅 펌프를 공기열 히팅 펌프가 자꾸 이제 업자들은 에어컨이라고 안 하고 공기열 히팅 펌프라고 하죠. 에어컨인데 그냥 그러면 공기열 히팅 펌프를 이용해서 냉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폐쇄 온실에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앞에 말했던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을 100% 내가 제어하려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싸지고 농산물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방법.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이 농산물 가격보다 더 빨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이것들이요.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과일의 농산물의 가격보다 에너지 가격이 더 빠르게 올랐어요. 계속 지금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작물 생육과 광합성은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물 생육과 광합성 조건을 최적화하고 수분 균형을 제고해야 되는데 작물 생육과 광합성 조건을 최적화. 그러니까 작물을 어때요? 작물이 너무 강하면은 세력이 광합성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광합성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로 세력이 약할 때는 광합성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최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수분 균형이 제공되는 건 뭐냐면은 식물체가 흡수하고 나가는 수분 균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식물체가 먹고 식물체 흡수하고 증산하는 것에 대한 균형. 또 하나가 온실 안에서 식물체가 공기로 수증기를 내보낸 것과 나가는 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은 또 그럼 수분 균형이 진짜 중요하냐? 식물체의 수분 균형은 사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공기 중 수분 균형이 그럼 중요하냐? 중요하긴 한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폐쇄 문을 닫는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광과 온도가 먼저고 습도는 그 다음번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 책을 잘못 읽으면은 수분에 대한 얘기, 습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조건이라고 했어요? 챌린지한 조건. 유럽은 아니랬죠. 우리가 아주 극단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가 너무 생육의 현장의 저해 요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다음 요소니까 습도가 높아도 생육이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습도보다 더 강한 게 광이 온도거든요. 온도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습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높은 광합성과 낮은 부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빠른 생명에 대비해 동화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계식 냉각을 할 것이냐, 흔히 말해서 에어컨을 필 것인가, 공기열 히팅 펌프를 써서 온실 내부를 냉각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제시한 제안이 뭐예요? 우리가 낮은 부하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부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육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육이 빠르지만 그만큼 생육이 빠른 만큼 어떻게 돼요? 광합성 성분을 잎과 줄기로 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훨씬 부하가 덜 걸리죠. 흔히 말해서 이제 동화산물의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이것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세력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방을 날릴 수도 있고 두화방을 날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 3방을 날릴 수도 있겠죠. 도저히 내가 균형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이 있고 나는 1하방, 2하방, 3하방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아주 용량을 큰 걸 다 설치해서 반밀폐 온실에서 큰 용량의 에어컨을 갖고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 정확히 하면 에어컨을 안 써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패드에 물을 부어서 패드로 공기를 안에 밀어넣어. 그러고 나서 공기열 히팅 펌프를 뭐 할까요? 습을 제거해요. 실제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에어컨 갖고는
용량을 어차피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열팀법 흔히 말해서 이제 제습기를 사용해서 그걸 보강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온실내 절대습도하고 외부의 절대습도가 있잖아요. 근데 온실내 절대습도가 무조건 높기 때문에 환기를 통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유리할 테고요. 우리가 공기 내 공기 유동과 습기 배출, 수직팬을 통해서 우리가 수직팬은 뭐예요? 수직팬은 두 가지가 있죠. 커튼을 뚫고 들어가는 수직팬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흔히 말해서 인젝션이라고 하죠. 그거는 버티컬 인젝션이 있고요. 인젝션은 위에서 위에 커튼 위에 있는 공기를 아래로 내보내는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 팬이 있죠. 수직 유도팬이 있고요. 이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환기를 수직팬에서 공기 유동과 습기를 배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낮에 밤이에요. 특히 공기 유동하고 습기 배출은 밤 얘기라는 거예요. 수직팬을 우리가 높은 온도 조성과 열린 입구조를 가진 품종의 이상적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품종을 개발할 때 토마토가 오이고 파프리카 간에 온도에, 그러니까 고온의 높은 온도에서 더 잘 버티는 육종을 한다면 우리가 보다 높은 온도와 건조한 조건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테고요. 그다음에 열린 입구조는 뭐예요? 저는 품종을 볼 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하기 따라서 이게 잎이 서질 수도 있고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의 같은 조건에서 내가 심었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품종들이 훨씬 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좋고 품질이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은 품종들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열린 품종들을 우리가 육종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고온에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열린 이파리가 열린 구조가 된 것들, 오픈 구조가 된 것들을 우리가 선호한다는 것들, 그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극단적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품종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육종가들이 만들고 우리가 품종을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온 거점이 이제 고온 거점이 더러운 공기예요. 황사를 동반한 바람이 올 때 천창황이가 어렵죠. 그 다음 패드앤팬 사용이 가능한, 그 다음 패드앤팬 사용을 함께 될 거고요. 패드앤팬 방식 사용 시에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요. 패드앤팬 방식 거리는 60mm 이상이죠. 이 경우는 분산형 환기 시스템, 미스트 이런 걸 이용하면 훨씬 더 유리한데요. 고온 건조이 더러운 공기 어디예요?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지역이 예? 사막이죠. 예. 그래서 카타르나 UH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있는 모든 온실들은 전부 다 페넨패드 방식이에요. 하다못해 반밀폐 방식도 엄밀히 말하면 페넨패드 밑에 우리가 페넨패드를 통해서 안에 공기를 밀어넣었죠. 그래서 이 건조기후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페넨패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반밀폐 온실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심었던 퀘션 마크 했던 게 바로 결국은 반밀폐 온실은 페넨패드 방식인데 그것들도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고온 건조인데 우리는 고온 다짐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없는 조건에서 해결할 때 이제 바람은 환기는 물론 작물 제공에 이제 활력적인 미기상을 조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기의 유동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공기 유동이 없으면은 가장 큰 문제가 연면경계층이 만들어짐으로써 연면경계층에서 식물이 증산을 못하게 되고, 증산을 못하게 되면 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요. 연면경계층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동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공기의 유동이라는 것은 식물체가 흔들리는 조건을 공기의 유동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가 0.1cm의 소속 0.1만 돼도 공기의 유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0.1cm만 돼도. 근데 보통 우리가 웬만한 조건에서 보면은 1, 2cm의 공기 유동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문만 열어놓고 우리가 낮에 해가 들어오잖아요. 해가 들어오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뜨거운 공기가 대표해져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들어오게 돼요. 문을 닫고 있어도 문을 밀폐시켜도 밀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공간을 차가운 공기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 유동은 한낮에는 계속 일어나요. 근데 밤에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의 유동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팬을 만드는데 보면은 정적인 환경을 팬을 통해 천장 및 측벽에 팬을 제어 외부와 공기 교체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팬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기를 유도시킨다.
공기를 교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계식 순환식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저는 사실은 연동온실에 외기팬 있잖아요. 외기로 그 공기를 빼내는 팬이 있는데 그거는 난 태풍 불 때밖에 사용 못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 요즘같이 문 다 열어두면 그까지 그거 돌리는 것보다 천청으로 빼는 게 훨씬 공기가 훨씬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문을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그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 외기팬들이. 근데 외기팬을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불 때 압력 좀. 감력하고 시키는 정도. 그 다음에 진짜 비가 많이 와서 내가 조금 더 문을 못 열 때 그때는 쓸 수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우리나라 온실에서는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외기팬 돌려봐야 내가 천창 다 열고 있으면은 0.01도 안 되고. 원래 우리 외기팬 큰 거 달아요, 작은 거 달아요? 작아요. 내가 볼 때 작아요. 그거 되게 작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딱딱 요만한 거다. 예, 요거 요만해요. 요만하죠, 정확히 말하면. 큰 거 달아봐, 요만한 거 달아봐. 예, 큰 거 달아. 에어컨 저 크기만 한 건데 저걸로는 어린 반풍을 찢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반밀폐 온실 같은 경우는 팬 자체가 제가 가슴 높이거든요. 보면 이만한 팬 몇 개 달아요? 거의 10m 간격을 하나씩 계속 달아붙고 있는데 그 큰 온실에 저거 하나 달아갖고 무슨. 그 다음에 이제 극단열 기후 대책 중에서 이제 낮은 외부 온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단열 및 열 방출 방출에서 우리가 효율이 높은 스크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되는 스크린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상대 습수가 90%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투습성 높은 스크린 사용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죠? 보온이 잘 된 스크린은 습이 통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상대 습도가 90% 이상 증가하는 온실에서는 뭐라고 사용하겠어요? 투습성이 좋은 스크린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스크린 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실 공기와 절대 습도의 편차 증가로 수증기의 이동이 커지게 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낮은 외부 온도가 낮은 상태인데 낮기만 한 게 아니라 겨울철에 한겨울에 온실 내 습도는 거의 95% 이상을 유지하게 돼요. 밀폐시켜 놓으면. 밀폐 안 시켜도 일반적인 온실의 대부분 95%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해도 온실 습도는 90%가 넘어가요. 95%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달성만 생각한 완전히 그 공기 습이 통과하지 않은 스크린 사용할 때는 거의 갭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거의 뭐예요? 100% 온실 내부가 습도 100% 상태가 돌아간다는 거겠더래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다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실제 농가 데이터를 수집한 게 있어요. 거의 보면 99%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이 투습성 높은 스크린 사용이 되면은 스크린 위에 온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스크린 위에 온도가 낮아지면은 유리의 온도도 낮아지고, 유리 온도가 낮아지면은 온실 위와 아래의 절대 습도의 편차에 의해서 수증기 이동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죠. 아래에서, 그러니까 스크린 아래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쾌청하고 맑고 그러니까 복사열 냉각이 많은 날에는 스크린 사용 시 제습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 왜 제습 효과가 왜 증가할까요? 맑은 날이야. 한겨울에 맑은 날이야. 그리고 가을에도 맑아요. 그럼 왜 복사열 냉각 효과가, 복사열 냉각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제습 효과가 더 올라갈까요? 제습 효과는 우리가 제습기는요, 내가 제습기가 있어요. 제습기가 있는데 제습면이 차가울수록 제습이 잘 되죠. 그러면은 화창한 날 어떻게 될까요? 유리나 비닐의 온도가 더 훨씬 떨어지겠죠. 한밤에. 네, 한밤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거기에 결로가 더 많이 생기죠. 결로가 더 많이 생기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습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수습이 너무 많이 되는 스크린 사용 시에는 지나친 제습으로 뭐 낮은 상대 습도가 생긴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유럽에서 있는 사례예요. 유럽에서는 스크린 자체가, 우리는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있고 뭘로 막아놨어요? 폴리에틸렌으로 파이사를 전부 막았죠.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인데 유럽은 알루미늄, 구멍빵,
알루미늄, 구멍 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스크린도 있다.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크린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선배님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포철에서 수입했을 때 구멍이 뚫린 스크린을 갖고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멍이 뚫린 스크린이나 겨울에 어떻게 했냐면은 PE 필름을 갖다가 이 클립으로 물렸대요. 구멍에서 열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 제품은 그 얘기 나와요. 그 스크린에다가 PE 필름으로 그거를 구멍을 막는 그 겨울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온도가 떨어지게 그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책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옛날 그 얘기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스크린 썼을 때요. 근데 유럽은 지금도 쓰고 있대요. 그 스크린을. 왜냐면은 거기는 여름 나는 게 중요해요. 겨울 나는 게 중요해요. 네덜란드 사람은. 여름 나는 게 중요하죠. 유럽 사람들은. 걔들은 1월에 심어서 12월에 끝나는데. 그렇죠. 물론 여름이 우리보다 시원하지만 거기도 더워요. 네. 광도 세고. 우린 여름 할것 같은데. 네? 우린 여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습이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높아요. 우리가 유럽은 에어컨 없는 거 알아요? 에어컨 없는 데 많은 거? 독일 사람들 에어컨 없는 집 많아요. 우리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후이변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래 유럽에 그 고온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늘었대요. 네. 근데 그럼 그 고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35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집 구조가 그렇게 방열이 단열이 잘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저희 독일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쇼크 먹겠죠. 뭐 평상시 27, 8도 비 오면은 비가 자주 오거든요. 쏟아졌다가 이제 거기는 우기라는 게 없이 비가 꾸준히 계속 내려요. 근데 보면은 비 오면 18도인데 여름에. 근데 우리는 비 오면은 24도죠? 습하게 24도. 할만하네. 습하게 24도. 왜? 그런 문제 없네. 습하게 24도고 우리 걔네들은 그냥 18도까지 떨어지고 한편 비가 안 오면은 외부 온도가 23, 4도. 할만하네. 할만하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션은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겨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겨울을 주로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예 필름 자체가 커튼 자체가 막혀온 걸 선호하죠. 우리 겨울을 통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습기를 우리가 이제 스크린 사용 시 수평 온도 편차의 원인은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차가운 바람이 어느 구멍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근에 이제 연구소 같은 데다 시구센터에 연락을 해보셔갖고 여러단 카메라가 있으면은 한번 밤에 한 새벽에 한번 나와서 전체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얘가 찬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단 카메라를 찍어버리면은 우리가 식물체가 특별히 어느 구역이 추운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찬바람이 내려오는 구역이 어디인지 틀고 들어오는 걸 확인하라는 필요가 있고 이거는 그 얘기예요. 확인할 방법은 여러단 카메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과 수증기 투과도가 낮은 타이트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스크린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영어로 에어 타이트 스크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어 타이트 스크린은 뭐냐면은 수증기가 통과하긴 통과하는데 일정한 압력이 걸려야 통과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래 습도가 높으면 그 습이 스크린을 통과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능성 스크린이죠. 우리 여기 이거 다예요. 이거 다. 이 오늘 안에 설치된 건 전부 다 에어타이트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스크린은 전부 다 에어타이트 스크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어타이트 스크린은 근데 국산은 외산은 이제 스벤 성과는 그런데 국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데이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외산 데이터, 그런 스벤송 같은 거는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공기가 습이 얼만큼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국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진짜 에어타이트인지 그냥 일반 우리에서 말하는 유럽에서 말했던 스크린 구멍이 뻥뻥 뚫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스크린인지 아니면 아예 수분이 통과되지 않는 밀폐된 스크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결빙으로부터 온실 보호 및 눈동이를 위해서 스크린 위에 히팅 파이프가 있으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스크린 갭은 비용을 증가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사용했던 온실이 그 스크린 이쪽에 그 온수 파이프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잡아놓고 썼거든요. 킨 적이 없어요. 기름값 아까워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들에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고 저희들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커튼 열어라. 아니 오래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1헥타에다가 위에 그 파이프 다 설치하려면 이것도 1억 이상 들어가는데 1억. 물론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평생 가는 구조긴 하지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 눈사에서 안 녹을 것 같으면 그냥 저희 스크린 열어버려고 스크린 열어서 그냥 뜨거운 공기를 빼버리려고 하거든요. 싹 들고 올라가는 건 어떤가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네.